제2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연구되고 분석된, 가장 널리 알려진 재앙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당시 사용 가능했던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진, 비디오, 음성 녹음, 뉴스 영화, 신문 등 모든 것이 모든 세부 사항, 매일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도구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역사적 조사 노력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모르는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둘째 세계대전의 더욱 신비로운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이 흐려지거나 가려진 이야기들을 말이죠. 스파이 혐의의 주장에서 살인의 음모 이론까지,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4가지 끊임없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 몇 개월 동안 일본 제국의 군대는 거의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독일의 번개전과 같은 전략을 이용하여 그들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휩쓸며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포획하였습니다. 이 모든 승리들이 더불어 서막에서 동맹국들의 전략적 위치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적인 사기를 깎아떨어뜨렸고, 결국에는 일본군 병사들이 강해 안에 상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1942년 초에는 매우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고, 그것은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이제 범상치 않은 존재인 제임스 지미 대령이 이끈 일본 본토에 대한 전설적인 공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942년 4월 18일 B-25 미첼 폭격기 16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쉽 호르넷 항공모함에서 이륙하여 전쟁 기간 중 처음으로 일본을 공습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전의 비용과 함선, 항공기, 그리고 물론 인원에게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공습은 일본의 전력에 실제 피해를 주는 면에서는 매우 적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사기를 급상승시켰고, 모두가 일본이 무적의 괴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만들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국에게 1942년 이 작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B-25는 항공모함 전용 항공기가 아니었고 배의 갑판에서 겨우 이륙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다시 배에 착륙할 수 있을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육군 폭격기들은 너무 컸습니다. 따라서 작업 후에 호넷으로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종사들은 일본에 대해 작동하는 중국의 동맹 유닛들과 만나기로 지시받았습니다. 일본 선박에 의해 발견된 후 조기에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습자들 중 아무도 중국의 의도한 비행장까지 연료를 갖추지 못했고, 대신에 승무원들이 추락한 후에 엔진이 고장나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의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중국은 아니었다. 8번기 대위가 조종한 8번기가 착륙했다. 요크는 소비에트 연방의 블라디보스톡에 자신의 항공기를 착륙시켰다. 동맹국 중 큰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소비에트 연방은 전체 전쟁에 대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는 유럽에서 독일과 전투를 원하고 펄하버 공격 전에 일본과 비공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일본을 폭격한 B-25의 출현은 소비에트에게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크, 그의 비행기, 그리고 그의 승무원 모두가 소비에트에 의해 연금되어 이란을 통해 해방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자신과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갈 연료가 부족함을 깨닫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유럽에서 동맹국인 소비에트가 그의 비행기에 연료를 제공하고 중국행을 허락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스페큘레이션이 둘러싸였습니다. 요키 연합군의 태평양 전쟁 노력에 대한 소비에트의 동정심을 시험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착륙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시 무거운 폭격기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히 가까운 육지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폭격기가 소비에트 영토에서 비행하는 것을 허가 요청하려는 심각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요크와 그의 비행기가 소비에트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비행에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오랫동안 당국과 요크 스스로에게 부인되었지만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비행 중 요크의 항해사인 중위 놀란 A입니다. 허든도 수년 후 공습 참여자 제회에서 허든은 둘리틀에게 블라디보스톡 착륙이 의도적이었는지 물었고 둘리틀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든은 이를 둘리틀이 다른 누군가가 지시했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비행에 대한 기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항들도 있는데 이에는 마지막 순간에 크루가 함께 모인 것과 비행기가 수정된 기화기를 받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된 기화기는 다른 비행기들이 그들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받았습니다. 소련 영토의 착륙을 명령했다는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증거로 지적합니다. 비행기 8호가 가능한 한 많은 이유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하도록 조정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임무가 절박함으로 가능한 모든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탈자들 자신들은 요크가 임무 내에 임무에 있었다고 믿고 제회에서 비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종종 고집스럽고 무시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항공기는 실제로 전쟁 중에 손상되거나 일본 상공에서 연료가 바닥나서 소련 영토에 착륙한 수많은 미국 항공기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런 항공기들은 그 후 압수되었고 B-19 슈퍼포트리스의 경우 재조립되어 소련의 전략폭격기 프로그램을 킥스타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투폴레프 튜4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용감한 행동과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고 적의 불을 용감하게 대처하며 쓰러진 동료를 구하는 병사들을 떠올리게 되며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용감함과 희생은 전쟁의 병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전쟁 동안 중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유럽 국가에서 라울 왈렌버그는 건축가, 사업가, 그리고 외교관이었으며 1944년 말 독일이 점령한 헝가리에서 특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독일군이 소위 부적절한 사람들과 원치 않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라울은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학살로부터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미국과 스웨덴 기관의 대행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검문소를 통과해 스웨덴의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거짓 신분을 만들었고 여행이 안전하지 않을 때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하우스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모든 방법들이 반체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는 종종 집중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을 방해하여 불쌍한 영혼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스웨덴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당국에서는 그를 일상적으로 독특하게 대하였고 심지어는 역사의 연대기에서 잔인함과 동일시되는 사람인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왈렌버그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1945년 1월 소비에트 병력이 독일과 헝가리의 조종을 받는 이들을 추방할 때까지 도움을 주었다. 비극적이게도 폭정에 맞서는 영웅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슬픈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외국인으로 새로운 소비에트 권력에 자신을 밝혔고 그들은 즉시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하고 미국과 스웨덴을 위한 간첩 혐의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왈렌버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소비에트 당국이 보고할 때까지 2년 동안 소비에트의 양호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망 날짜를 1947년 7월 17일로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비극은 소비에트가 나중에 그의 체포가 혼란스럽고 여전히 위험한 전쟁 시기의 결과로 오해였다고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며 두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월렌버그의 죽음에 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 월렌버그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처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거는 이반 수로프의 일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반 수로프는 소련 정보서비스의 전 국장으로 그의 일기에서는 스탈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월렌버그가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증에 걸린 스탈린 아래의 소련 영역에서는 비밀이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위 계층을 벗기면 또 다른 계층이 드러난다.
수로브가 설명한 것처럼 라울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청산되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소련이 주장한 시점 즈음에 총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그가 신형 소련 신경 독소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운이 좋은 정치범들 중에서는 소련에 의해 수감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가 보고된 사망 후에도 수년간 살아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목격담은 1975년에 석방된 죄수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으며 왈렌버그의 최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소련 당국이 왈렌버그와 그 시기에 다른 죄수들과 관련된 대량의 파일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가 소련이 주장한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왈렌버그는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많은 찬사를 받으며 기억되고 있다. 아우슈비츠처럼 서양 문명의 집단적인 의식에 그 이름을 깊이 새겨 놓은 곳은 드뭅니다. 이곳은 인류의 끔찍한 잠재력과 조직화된 집단 살인의 효율성과 잔혹함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상의 지옥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는 해마다 저희에게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2009년에 한 가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교육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5년 보존 작업 중에 60년 이상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한 목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흰색 셀룰로이드 조각은 매우 순진해 보입니다. 그것은 영국 군인들의 70개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독일어로 지금, 절대로, 그 이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바 없으며 이로 인해 그것의 목적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그들이 영국인 포로로서 유대인이라는 의심을 받거나 유대계 혈통으로 추정되어 살해되었거나 단순히 처벌받은 것이라는 설입니다. 아우슈비츠 복합시설에는 아우슈비츠 2715라는 전쟁 포로 구역이 있었고 여기에는 영국과 연합군 병사들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우슈비츠는 동부 전선 초기에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을 위한 전쟁 포로 캠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캠프의 그 부분에서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름에 체크된 8개 항목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쓰여진 단어들. 이는 불변의 법칙으로 목록에 대한 더욱 악랄하고 논쟁적인 이론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사실 집행되는 대신 악명 높은 영국 SS 분대의 멤버였습니다. 영국 자유부대로 알려진 이들 중에서 약 54명의 남성들, 이 영국 SS 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러나 어느 때나 그의 힘은 27명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포로들에서 징집된 이들은 SS에서 복무하면 자신들의 동료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과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우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포로로 잡힌 영국 포로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새 멤버 모집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동료 국민들로부터 향후에는 총살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쟁 후에는 전 회원들이 역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조직 중 하나에 가입한 이유를 설명하고 질문받았으며 그들의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공산주의가 패시즘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념적인 근거로 참여했고 결국 동맹국들이 그들의 생각에 따라 이성을 되찾고 스탈린에 맞서 히틀러에 합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일부는 영국 자유부대에 속한 것이 전쟁 포로가 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선호했다고 인정했다. 구성원들은 전쟁 포로 캠프 피하려 나치에게 최소한의 일만 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이것이 히틀러의 추락 뒤에 사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영국 자유부대는 나치에게 최우선 표적이었다. 그리고 공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포로를 모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합류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위협과 폭력은 좋은 식량, 선호하는 대우, 심지어 성매매자에게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반면에 협력을 거부한 포로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빈약한 식량을 먹으며 매일 가혹한 대우를 견뎌야 했고, 아우슈비츠에 함께 수용된 유대인의 고통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 포로들, 그중 일부는 집에서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부담을 감안할 때 어떤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리스트의 틱 표시는 포로가 이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국 자유군단에 가입하기 쉬운 상태이거나 이미 그들이 가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의 회원 및 작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60년 넘게 찾아내지 못했던 셀룰로이드가 매우 잘 숨겨져 있던 사실은 그것이 영국 자유군단의 잠재적 또는 실제 회원들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만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17명 남자들의 운명에 대한 진실은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1944년에) 말이 다가오면서 나치 독일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해 12월 16일에는 벨기에의 아르덴느 숲에서 대규모 공격으로 동맹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프랑스의 동맹국 전선을 둘로 나누고 독일이 절박하게 부족한 동맹국의 중요한 연료 공급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독일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다시 한번 후퇴하는 동맹국 군대를 추격하여머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역사에서 불치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전투의 뉴스는 최근에 해방된 파리의 늦은 도착자에 대한 보고를 덮어버렸습니다. 전투 시작 전날 단일 엔진 UC-64 노르스맨 경비행기가 영국 클라프람의 영국 왕립공군 트윈우드에서 이륙하여 프랑스 수도인 파리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전쟁 전 스윙 장르에서 미국 최고 음악가 중 한 명이었던 메이저 글렌 밀러가 있었다. 당시 스윙 장르가 지배적이었다. 이 사람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미국에서 엘비스나 비틀스보다 더 많은 히트곡을 기록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가장 유명한 곡 In the Mood를 즉시 인식할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그는 미군에 합류해 자신의 밴드로 병사들을 위로했다. 12월 그는 유럽 전선 근처 병사들을 위해 공연할 밴드와 함께 파리로 향했다. 병사들은 본토를 떠나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았고 독일군의 행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밀러는 파리에 도착하지 못했다. 영어 채널 어딘가에서 존 모건이 조종하고 글렌 밀러와 중령도만 바시를 태운 UC-64는 사라져버렸고 오늘날까지도 그 발발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글렌 밀러의 실종과 같은 전쟁 시대의 미스터리는 논리적인 것부터 음모론적인 것까지 다양한 이론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비행 중의 단일 엔진 비행기가 추운 날씨를 만나서 레디얼 엔진의 기화기가 얼어붙어 연료를 점화시키는 올바른 화학 혼합물을 엔진에 공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비행기는 물속으로 추락하게 되고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천증에 걸리기 전에 20분 안에 구명 보트를 조립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조종사 존 모건이나 탑승자 중 누구도 구조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엔진 문제 발생 시작 시 이는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인기 있는 이론은 비행기가 독일 공격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동맹국 폭격기에 의해 실수로 폭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안전한 착륙을 위해 채널에 무기를 투하하며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밀러의 비행기가 그 아래를 날고 있었다. 프레드 쇼라는 이름의 영국 왕립공군 항공사에 따르면 그와 랭커스터에 탑승한 다른 승무원들은 무기를 투하할 때 구름 아래에서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비행기를 격추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다른 항공사들은 이 주장을 이의하면서 구름이 너무 두껍고 UC-64가 너무 낮게 날고 있어서 그런 일을 누구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널리 퍼진 더 화려한 이야기는 밀러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정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환경에서 유명한 스타가 사망한 것이 부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죽음은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모건과 바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결국 음악가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이론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음모 이론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암살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밀러의 고향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조폭의 히트를 포함합니다. 더 환상적인 이론 중 하나는 그가 DYD 장군에 대해 알게 된 미국군 내부 파벌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아이젠하워가 그를 독일과 협상하기 위한 비밀 임무에 파견했는데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히틀러가 1944년에 죽지 않고 죽음을 가장한 채 남미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항상 UFO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2019년 국제역사적 항공기 회복그룹은 어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미러의 UC-64를 찾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자금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부는 그가 어후로 대체로 완전한 항공기를 올려 보전 채널에서 그것을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미러의 비행기이고 아직 온전하다면 우발적 폭격 이론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잔해는 아직 바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건, 바질, 그리고 미러의 비극적인 사망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거기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연합국의 4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론과 추측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